한때 중국의 부자의 숫자만 줄여도 한국 인구만큼이다, 그 이상이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럴까? 월 수입 92만 원 이하 인구는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13억 3천만 명이에요. 95%입니다. 이 통계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았던 2020년 통계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아예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인 전체보다 많은 중국 부자 같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 질서 속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중국의 부상은 IMF 이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한국과 중국이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어요. 우리 중국에 물건 팔아서 선진국 된 거 맞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발전을 위해서 무수한 한국산 제품이 필요했어요. 한때 윈윈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이도 좋았고요. 지금은 서로 아쉽고 소원한 관계이면서 이제 스멀스멀 뱃속에서부터 이제 질모심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러기 시작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너무 곤란한 지경이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논하기에는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진핑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국의 욕망을 우리에게 너무나 빨리 알려줬어요. 제국주의 시절에 서구 열강에 당한 걸 외부 세계에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더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똑같은 동시에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너네도 당해보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조금 비판하고 싶은 게, 저도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한국 진보는 감수성 정치를 해요. 한국 정치는 감수성 정치예요. 80년대 감수성을 가지고 감수성을 지키는데 이성을 동원해요. 이성을 동원해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먼저, 그 감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성을 동원해요. 운동하셨던 선배들을 보면 미제국주의의 적대적인 제국의 우호적이에요. 미제국주의 있죠. 미제국주의는 존재해요. 미제국주의가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중남미 국가에 미국이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제국주의도 있고요, 중국의 제국주의도 있어요. 하나가 있다고 반대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미제국주의는 우리에게 이익을 더 많이 줬고요, 반면 중국의 제국주의는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나라의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보다 유용한 도구겠어요? 미국의 제국주의예요. 한국인은 매우 가치 판단적인 습관이 있어요. 선악이 아니라 호오로 봐야 돼요. 미국과 중국 중에 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쪽이 착하면 반대편은 자동적으로 나쁜 나라가 되나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요. 두 국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이 움직여주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파니까 친미적이어야 돼. 한쪽은 우리는 좌파니까 좀 반미적이어야 돼. 미국에 비판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가치 판단적인 의무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 의무감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트럼프의 당선이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영향.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2, 3개월은 지나봐야 대충 그림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요, 백신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책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이 미국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봅니다. 한때 중국의 부자의 숫자만 줄여도 한국 인구만큼이다, 그 이상이다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중국에 보면요, 월 수입 0원인 사람이 550만 명가량 됐는데, 뭐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다 치자고요. 월 수입 14만 원 이하가 4억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14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는 5억 4천만 명이에요. 참고로 5억 6천만 명 가까이의 농민이 있는데, 농민의 평균 월 수입은 28만 원입니다. 36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는 2억 명이 조금 넘어요. 55만 원에서 92만 원 사이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에요. 월 수입 92만 원 이하 인구는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13억 3천만 명이에요.
95%입니다. 이제부터 점점 숫자가 줍니다. 월수입 92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는 6,300만 명이에요. 18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는 780만 명에서 790만 명 사이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월 수입이 360만 원 이상인 중국인은 몇 명일까요? 7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심지어 중국 당국이 유리하게 만진 통계로 계산을 한 거예요. 중국은 통계를 만져요, 유리하게. 그리고 이 통계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좋았던 2020년 통계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아예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민심이 막 흐트러질까 봐. 그러니까 현실은 이거보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인 전체보다 많은 중국 부자 같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중국이 G1이죠. 미국은 진작에 제꼈어야죠. 중국은 물론 인과 물량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나라지만 중진국 함정에 현재 빠져서 고속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 나라인 것도 맞죠. 한국의 정치인 아저씨들, 그 다음에 기업인 아저씨들이 중국에 가서 압도당하고 오는 그 경험은 전 이해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열몇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가면요. 끝없는 평야, 끝없는 농지, 끝없는 옥수수밭, 그리고 공장지대 한번 들어가면 그야말로 끝없는 공장지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사람도 끝이 없고요. 물자도 끝이 없고요. 농산물도 끝이 없고요. 공업도 끝이 없어요. 그거 보고 와서 중국의 미래를 과대평가, 과대해석하는 거 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서울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리무진 버스 타고. 그러면 그 규모가 우리나라 정말 작은 나라구나. 그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중국은 미국이 안 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을 잡돌이하기로 작심했죠. 미국은요. 냉전에서 승리하기까지 44년간 기꺼이 냉전의 비용을 치르는 걸 감수한 나라예요. 체제 경쟁에서 소련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중국 하나 잡는 데 실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소 비용으로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몸값이 가장 비쌀 때. 이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점이에요. 일본은 우리처럼 우리 몸값이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줄다리기를 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면서 미국과 동맹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한미일 동맹 내에서 한국을 왕따시키고 싶어서 미국에 우리나라를 고자질하고 자꾸 우리를 폄훼하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태생적으로 현재의 일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줄다리기를 그래도 일본보다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패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시기의 대통령보다 비상한 두뇌를 발휘해야 되는 바로 지금의 대통령은 좀 그만하겠습니다. 시진핑의 독재 권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의 크나큰 선물이죠. 시진핑은. 중국의 욕망을 모두 노출해줬잖아요. 시진핑 정권 때 중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시진핑이 빨리 노출해줬어요. 시진핑 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탈중국할 수 없었어요. 소국은 대국에 반항하면 안 된다고 하질 않나. 그 다음에 한한령 때려가지고 어차피 중국은 시장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휘두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한한령 덕에 우리는 그 위기를 먼저 감수했죠. 그래서 탈중국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탈중국에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요.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국인이 갖고 있는 혹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파시즘적인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 자극을 위해서 실제 중국의 원래부터의 모습, 원래 중국이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노출을 한 거죠. 홍콩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면 대만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소국이 대국에게 반항해서 안 된다라는 망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국의 욕망을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한한령 없이는 우리는 탈중국을 준비할 수 없었겠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혹은 언젠가 중국이 화 한 번 내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기 독재를 위해서 중국의 미래를 팔았어요. 시진핑은.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반드시 몰락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게 시진핑이죠. 등소평이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100년 동안 도광양해하라. 1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은 세계를 집어삼킬 것이다. 도광양해. 힘을 숨기고 굽실거려라. 미국에게 개기지 마라. 100년만 참으면 세계는 중국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시진핑이 그 유훈을 어긴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시진핑 아니었으면 20년, 30년 후에 한국 그냥 중국화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시진핑은 한국의 큰 선물이다. 네. 다행입니다. 큰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애국가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시진핑을 내려보내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중국이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호응해주는 나라들 중에 그거는 지금 중국과 악수를 한번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모멘텀에서는 중국 편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 욕망은 제가 말했잖아요. 시진핑이 다 노출했다고. 중국몽인이 1대1론이 하면서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투자를 중국이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를 식민지 취급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열등인종 취급하고 정말 그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서양 제국주의가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거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동안. 그걸 참지 못하고 하니까 중국의 욕망을 세계가 다 알아버렸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등소평에 100년 동안의 도광양해. 그 약속을 시진핑이 어겼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하나만 위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그동안 근데 우리는 핵무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편이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옛날부터 하고 다녔지만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언론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여성 기자분들은 그 무슨 소리에 잘 호응이 없었어요. 여성 기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남자보다 그쪽 군사 쪽에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떤 기질이 더 평화로울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안 되죠. 핵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요새는 달라졌어요. 요새는 여기자분들이 우리 정말 핵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기대하고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어봐요, 저한테. 뭐냐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그만큼 형성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죠. 핵무장을 허가받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렵지 기술적으로 만드는 거야, 뭐. 전문가들은 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핵 개발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 달, 2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일주일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19 한참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모더나 백신 설계도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백신 설계도는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차원.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어떤 사람들은 2달로 잡고 왜 어떤 사람들은 2년으로 잡느냐. 핵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핵실험 어디서 할까요? 우리나라 핵실험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핵실험을 하고 인준을 받고 안정성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실험통에서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찍어내서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탄두를 보관할 지하 창고를 만들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핵버튼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 핵버튼을 누르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될 때까지는 1년, 2년이 걸리겠죠. 예, 기술적으로는 뭐 일주일 봅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실험이에요. 왜냐하면 터지지 않은 핵무기는 핵무기가 아니에요. 세계인들의 눈앞에서 터지는 모습을 세계에 증명해야 핵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돼요. 블러핑은 누가 못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핵은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쏘지 않기 위해서 쥐고 있어야 되는 무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쥐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 너네 나라에서 만에 하나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협상력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나를 안전보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통해서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어디서 실험할 것인가? 이게 가장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어디서 실험할 것인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태평양에 갖고 있는 무인도가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비키니 섬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 비키니 섬을 우리한테 빌려줄까요?
그런 걸 빌려주는 나라가 있나요? 핵실험할 수 있는 곳을 빌려준다. 굉장히 이 실험이 문제입니다. 실험. 네. 정말 전쟁에서 핵무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보장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쟁이 발발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왜냐하면 2년 동안에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을 했을 때 푸틴이 핵을 쏠지 말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년 지나고 나서 왜 쿠르스크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거는 2년이 지나고도 지금까지도 핵을 쏘지 않았다면 핵을 쏘지 않는다는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로 쳐들어간 거예요. 2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이쪽은 우리 영토 안에서 침략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자연과 우리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싸웠는데 그것은 핵을 갖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도 핵을 갖고 있었어요. 라고 가정을 하면 우크라이나도 바로 반격할 수 있을 때 러시아 영토 넘어갔죠. 그걸 할 수 있고 없고 무려 2년 동안 이게 핵이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굳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할까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 적국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우리가 정말 대비해야 될 우리의 가상 상대가 중국이다라는 사실은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북한의 도발 시에라는 말을 앞에 꼭 붙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우리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만약에 교전 상황을 대비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중국을 이제 슬쩍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다름 아닌 중국군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상식화돼 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한테는 뭐 써요? 우리한테 핵 쏘면 그 핵의 영향권 안에 북한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핵 쏘면 북한은 바로 멸망하죠. 이 미국의 해구사는 북한은 바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핵은 우리를 상대로 날아올 수 있죠. 우리를 상대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교전 시에 중국이 정말 안 풀려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지방에 핵을 날렸는데 그 중에 몇 발이 정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5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비참한 죽음이 예약돼 있다고 해보세요. 방사능 피폭으로. 그리고 서울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서울 경기의 행정이 마비된 상태가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 역량이 비록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국가 역량, 국가 기능의 절반 이상을 날린 게 되잖아요. 그리고 500만 명의 국민의 피해가 생겼어요. 중국의 인구는요. 우리나라의 28배입니다. 우리나라 500만 명이 다쳤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중국의 40개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주시고 4만 명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 미국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구산은 의미가 없어요.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수십 배고 인구가 28배인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몇십 배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PD님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40개 도시를 파괴하고 인류의 구성원 중에 3억 명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걸 하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인에게 외국이잖아요. 외국을 위해서 그걸 해준다고요? 핵은 무조건 직접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승인을 제대로 받고 만들던가 일단 만들어 놓고 보던가.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은 이스라엘 모델이죠. 네. 미국의 용인 없이 하면 어떤 제재를 얻어맞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실패하지 않으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분명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것을 조건으로 걸겠죠. 아직 우리는 중국에 팔 물건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껏 우리의 전략은 하나였어요. 오직 북한 핑계. 사실 이거만한 게 없긴 해요. 북한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이런 무기 저런 무기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는 겁나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징징거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계가 그래도 퍽 믿어줬어요. 근데 이런 핑계를 이제는 세계가 안 믿어줘요. 우리 무기가 너무 우수해요.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세계가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앞면에 철판을 깔고요. 끝까지 뻔뻔하게 우겨야 돼요. 끝까지 뻔뻔, 우리 겁나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우기는 걸로 쭉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면에 철판을 깔아서 우리가 볼 손해가 뭐가 있습니까? 핵무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미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핵을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어요.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한국을 딱 집어서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억누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꾸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입장 바꾸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저 나라는 정말 핵을 갖고 싶겠구나.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핵무장을 해야 되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핵 개발에 들어가서 핵을 덜컥 만들어낼 제조력도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핵을 갖고 싶어 할 만한 사정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동북아 육자라고 했을 때 남북, 미중, 일러 이 중에 네 국가가 핵 보유국이에요. 한국과 일본 빼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식민 지배했었던 나라잖아요. 부의 크기도 인구도 영토도 우리를 압도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분단돼 있는데 우리와 사이가 나쁜 저 윗동네 형제는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핵이 없고 이런 문제들.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절박하게 핵을 원해야 되는 나라는 한국 맞는 거예요. 한반도 주민으로 산다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미국의 허가를 득해서 핵무장을 하려면 결국 엄청난 선물을 쥐어줘야 되겠죠.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개발에 돌입은 하지 못하도 요 이따 하면 순식간에 핵을 만들어낼 준비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사일 체계는 사실은 핵탄두를 탑재해야지 그런 미사일 체제를 운용할 만한 그런 미사일을 우리는 항상 개발해 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요할 때 핵탄두를 바로 만들어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탄두만 못 만들고 있을 뿐이죠.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이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경험도 한번 했었고요. 우리 전쟁 났었고요. 전쟁이 반드시 한반도로 피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들께 선물이 무시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미국은 2029년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 다음은 한반도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다녔는데 그거는 중국에 있어서 중요도가 대만 다음에 한반도란 뜻이지 꼭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급사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했다고 해보세요. 그 경우에 대만은 북한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양면 전선을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쟁에서 양면 전선을 감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굳이 양면 전선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는 거지만 굳이 양면 전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추측하는 김정은의 남은 예상 수명은 3년 정도거든요. 2027년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은 김정은의 사망,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 혹은 붕괴에 준하는 혼란 상황에서 북한 집어삼킬 북한 땅을 다 집어삼키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족 인구와 그 다음에 예비군, 상비군을 투입시켜서 알박기를 해놓은 다음에 대만에 쳐들어갈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요. 여러분이 시진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국군 수뇌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전략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야 양면 전선을 확실히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대만보다 한반도가 먼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군이 중국군과 교전하는 것보다 국군이 중국군과 교전하는 게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봐요.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먼저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 침공이 오래 가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혹은 침공에 실패하면 한반도는 훨씬 안전해지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 영토, 한반도를 먼저 공략을 했는데 전쟁이 잘 안 되거나 우리 국군이 정말 잘 싸워서 중국군이 늪에 빠진다면, 중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린다면 대만 사람들은 안전보장을 받거나 훨씬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피와 우리 국민의 피는 서로 반비례로 연관돼 있어요. 대만인들이 중국군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릴수록 우리가 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를 철철 흘릴수록 대만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중국은 알고 있고 당연히 관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현재. 그리고 다른 웬만한 나라보다도 전쟁 준비를 훨씬 더 치열하게 하는 중인 나라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우리 행정부와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어요.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의 탄생과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